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DJ 고다주입니다. 오늘 사연은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시골 늙은이라고 저를 기만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던 기막힌 사기꾼 놈을 제 손으로 직접 처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나이 30도 채 되기 전 남편은 경운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수원 비탈길에서 농약통을 싣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도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였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결국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는 갓 걸음마를 뗀 어린 딸이 있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고 간 만평 남짓한 과수원은 저와 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첫 해에는 과수원에 걸려있던 시설 자금 대출이 남아있어 저는 어린 딸을 이웃에 맡겨두고 읍내 농협을 찾아가 대출 연장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은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몇만 평 과수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매달 수확량과 예상 수입을 손으로 적어가며 몇 번이고 설명한 끝에 겨우 연장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나면 가장 먼저 대출 원금부터 갚아나갔고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일했습니다. 봄에는 사과꽃을 솎아내고 여름에는 비바람과 싸우며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며 딸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바르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니 고3 때는 도단위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까지 받아 지역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오려 지금도 안방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딸이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마을회관에서는 즉석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과부 혼자 자식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다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딸은 졸업 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습니다. 입사 이듬해에는 사내 우수사원으로 뽑혀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오는 딸을 볼 때면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딸의 말에 따르면 예비사위는 젊은 나이에 IT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표라고 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며 조만간 투자 유치 발표회에도 나간다는 이야기까지 딸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넥스트 브릿지라고 했고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내려오겠다는 말에 저는 그날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온다는 주말 아침, 저는 새벽장부터 나가 좋은 식재료들을 사왔습니다. 씨암탉을 구워 백숙을 끓이고 소갈비를 재우고 전과 나물을 무쳐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좁은 시골 흙길을 따라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반듯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시골 풍경과 이질적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셔츠에 금시계를 차고 선글라스까지 낀 채였습니다. 딸이 반갑게 저를 부르며 예비사위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순간 제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흙집,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농기구들을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자 남자는 방석을 깔아주어도 바닥을 한번 쓱 닦아내고 앉았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부엌으로 가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딸은 반가워했지만 남자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만 띄고 있었습니다. 사위 온다고 새벽부터 장 봐서 차린 거니 많이 들어요. 제가 갈비찜을 앞으로 밀어주자 남자는 젓가락으로 갈비를 살짝 건드려보고는 말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제가 요새 위가 안 좋아서 고기류는 피하고 있거든요. 유기농 샐러드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휴게소에서 소세지를 먹고 왔다고 딸에게 웃으며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체면을 생각해서 저는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식사 도중 남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가더니 큰 소리로 네, 대표님. 지금 투자 미팅 자료 검토 중입니다. 라고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올 때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잠금 화면이 떠 있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통화조차 연기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과일을 깎아내오자 남자가 창밖 과수원 쪽을 쳐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다 보니까 밖에 보이는 과수원 땅이 엄청 넓던데 저게 다 어머님 명의이신가요? 네, 남편이 남겨주고 간 땅이라 저 혼자 평생 일구며 살았죠. 남자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휴, 이 넓은 땅을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려면 골병 드시겠어요. 이제 주영이도 시집가고 하면 어머님 혼자 남으실 텐데 이참에 저 땅들 싹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정리라뇨? 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땅인데 팔긴 왜 팝니까? 제가 정색하며 대답하자 남자는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시골 땅 묵혀둬봐야 세금만 나가고 돈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벤처 쪽에 투자하시면 저 과수원 팔아서 나온 돈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 결혼하면 어머님도 서울로 모실 건데 이참에 싹 처분하고 현금화하시는 게 현명하신 겁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장모될 사람의 평생 담긴 땅을 팔아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고 떠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갑자기 엄마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말렸지만 남자는 다 어머님 노후 챙겨드리려고 하는 소리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떠나기 직전 저는 배웅을 나갔다가 마당 한 구석에서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번 것만 잘 되면 진짜 숨통 트인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제 인기척을 느끼자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상을 치우며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성공한 CEO라면서 왜 처음 만난 장모의 땅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손톱 밑에는 왜 오래된 기름때가 껴있었는지, 값비싸 보이는 외제차 안에는 왜 저렴한 방향제 냄새가 났는지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정비소를 하는 이웃 아저씨가 마침 밭에 농약을 치러 가다가 그 외제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마당에 서 있던 차 번호판을 유심히 봤는데 뒷유리 구석에 작게 남은 스티커 자국이 렌터카 업체나 발렛 대행업체에서 흔히 붙이는 것과 비슷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서울에서 카센터를 할 때 그런 차를 많이 봤다며 요즘은 그런 스티커를 떼도 자국이 남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당으로 나가
남자가 서 있던 자리 근처 어제 무심코 찍어두었던 차량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뒷유리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사각형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예전에 말했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야기도 마음에 걸려서 저는 면사무소 산업팀에 근무하는 먼 친척뻘 되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넥스트 브릿지라는 회사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조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지원기관 사이트를 모두 찾아봤지만 그런 이름의 업체는 지원 대상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명함이라고 건네고 간 종이를 꺼내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혀 모르는 중년 남자가 받았고 그런 회사도 그런 사람도 모른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번호가 틀렸나 싶어 두어 번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옆집 손자를 불러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로 넥스트 브릿지라는 상호를 검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겨내고 저 사기꾼의 정체를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떠나기 전 읍내 부동산 사무소에 들러 요즘 저희 과수원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소장님은 최근 근처에 지방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예정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금액을 듣고 나니 남자가 왜 그렇게 서둘러 땅을 팔라고 부추겼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성공한 벤처 대표라는 사람이 몇 억짜리 시골 땅에 눈독을 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우리 집 과일을 맛있게 먹는 것 같더라며 회사 동료들과 나눠 먹으라고 사과와 배를 몇 박스 보내주고 싶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딸은 좋아하며 사위의 회사 주소와 상호명을 문자로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강남구 태해난로의 대형 빌딩 주소였습니다. 저는 과일 박스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서울행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예비사위를 처음 어떻게 만난 건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였다고 했지만 정작 그 동료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즉흥적으로 마련된 술자리였고 처음 소개해줬다는 동료조차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갈아타며 강남으로 향했고 딸이 알려준 주소의 빌딩을 찾아 1층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사위의 이름과 회사명을 대며 몇 층인지 물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컴퓨터로 검색해보더니 이 건물에는 그런 회사의 이름도 대표 이름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딸이 보내준 문자를 내밀자 직원은 그 주소의 실체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사업장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였고 실제 사무실은 없이 우편물만 대리로 받아주는 곳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오기 전 저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옆집 손자에게 부탁해 알아둔 방법으로 남자의 이름과 얼굴을 SNS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남자의 계정에는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사진, 해외 출장이라며 올린 공항 사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배경을 자세히 보니 같은 외제차가 다른 게시물에는 번호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공항 사진 역시 인천공항이 아니라 근교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과 구조가 흡사해 보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사진들이 어딘가 짜집기가 된 것 같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길 건너편 벤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 사장에게 넌지시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런 사람이 이 근처에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가짜라면 낮 시간 동안 남자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날은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같은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대신 딸이 전에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남자의 단골 술집 이름을 떠올려 그 근방 상권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술집 종업원에게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자주 오시는 손님이라며 요 며칠은 근처 호텔 레스토랑 쪽에서 낮에 일하는 걸 봤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종업원은 덧붙여 남자가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놓은 지 두어 달째인데 갚을 기미가 없어 사장님이 곧 손절할 거라는 말까지 슬쩍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장 근처 최고급 호텔과 연결된 대형 레스토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너 시간을 더 기다렸을 무렵 멀지 않은 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딸의 예비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며칠 전 우리 집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결 레스토랑 주차장 입구에서 발레 파킹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던져주는 차키를 받아쥐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타고 왔던 외제차 역시 본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발레 파킹 손님이 장기 주차를 맡겨두거나 며칠씩 세워둔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벤처기업가 행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던 방향제 냄새도 손톱 및 기름때도 그제서야 설명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딸을 속이고 장모의 땅을 팔아 넘기려고 한 그 심보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자가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 차키를 받는 모습,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자기 차에 흠집이 났다며 남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차주는 방금 출고한 신차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남자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억울해했지만 정확히 언제 흠집이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해 더 몰렸습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빌었고 결국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손님에게 대신 사과하고 세차 비용을 물어주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자는 동료 직원에게 한 소리를 들으며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그 동료에게 다가가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고 동료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멀리서도 남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신용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대표라던 사람이 동료에게 몇만 원을 빌려 쓰는 모습이 그날 낮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교대 시간이 되자 남자는 유니폼을 벗어 가방에 넣고 피곤한 얼굴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옆자리로 슬쩍 지나가며 보니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저렴한 경차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 대표라던 사람이 정작 자기 소유 차 한 대 없이 중고 경차를 알아보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산동네로 접어들었고 남자는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채 닫히기도 전 집안에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젊은 여자가 남자의 멱살을 잡듯 밀치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사채업자들이 매일 문을 두드려대는 상황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여자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에
애까지 딸린 신용 불량자였던 겁니다.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발레 파킹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면서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위쪽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걸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반지하 집 철문을 발로 2번 걷어차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문에 붙은 우편함을 신경질적으로 뒤졌습니다. 이 집 오늘도 사람이 없나?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진짜 각오하라고 전해.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고는 다시 골목 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반지하 창문 아래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남자에게 변명할 틈만 줄 뿐이라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가장 안심하고 있을 순간에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상견례 자리. 그날 놈이 자기 부모까지 역할 대행을 써서 데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결혼을 엎는 것이 아니라 반지하 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내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는 며칠만 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맞춰주라고 당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오기 전 저는 읍내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에 들렸습니다. 예전에 과수원 땅 명의 문제로 몇 번 도움을 받았던 사무장님께 사정을 대략 설명하고 만약 사기 혐의로 문제를 삼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사무장님은 통화 녹음과 사진만으로도 정황 증거는 되지만 실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확실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의 이름과 반지하 집 주소를 적어드리고 혹시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소송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사무장님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 직접 조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등본에는 반지하 집이 남자의 명의가 아니라 전세로 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 잡혀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장님은 근저당권자 이름을 살펴보더니 그중 2곳은 등록된 대부업체이고 나머지 1곳은 개인 채권자로 보인다며 아마도 사채에 가까운 사적 대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가 상당한 채무를 쥐고 있다는 정황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온 저는 짐을 풀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상의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에 딸은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마루에 딸을 앉히고 강남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반지하 창문 너머로 녹음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발레 파킹 유니폼을 입은 남자의 사진을 본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서 반지하 여자의 목소리와 시골 노인네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당장 찾아가겠다는 딸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다 엎어버리면 놈은 다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상견례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자고 말입니다. 딸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회사 법무팀에 있는 입사 동기에게 슬쩍 사정을 얘기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기는 녹음이나 촬영은 대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식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진 파일과 녹음 파일에 날짜와 상황을 정리해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모녀는 속아 넘어간 척 놈의 연락을 평소처럼 받아주었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저는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남자가 발레 파킹 출근으로 자리를 비운 낮 시간을 골라 반지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일로 찾아왔다고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당신 남편이 며칠 뒤 결혼하기로 한 여자의 엄마라고 말이죠.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이 제 딸을 속여 결혼을 약속했고 과수원 땅을 팔아 넘겨 사채빚을 갚으려 했다는 계획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던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벤처 사업을 하다 망한 줄로만 알았지 다른 여자를 만나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남편이 사기친 돈으로 살아봐야 결국 공범으로 몰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열리는 상견례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직접 나오라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 안쪽 서랍장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명의로 된 대부업체 대출 서류 4건과 신용정보조회 결과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총 대출 원금만 어림잡아 5천만 원이 넘었고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훨씬 불어난 액수였습니다. 여자는 이 서류들도 필요하면 가져가라며 사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사무장님께 받은 등기부 등본과 함께 서류 봉투에 가지런히 정리해 넣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떨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장소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는데 필시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카드로 결제했을 거라 짐작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와 딸은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차려입고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룸 문을 열자 남자가 벌떡 일어나 과장되게 반가워했습니다. 양 옆에는 고상한 척 치장한 중년의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누가 봐도 대행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부모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짜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열린 틈으로 신분증이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그가 황급히 주워넣긴 했지만 저는 그 신분증 이름이 방금 소개받은 이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시아버지는 점잖은 척 아들이 벤처기업 대표라 바쁘다며 말을 늘어놓았고 가짜 시어머니는 아들 회사에 수십억 투자가 들어오기도 했다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가짜 시아버지가 아들 삼형제 중 막내라고 했다가 몇 분 뒤 가짜 시어머니는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등 미리 맞춰온 이야기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요리가 들어올 무렵 가짜 시아버지 역할의 남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흠칫하더니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액정에 잠깐 비친 이름은 기획사 실장님이었는데 이내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가짜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힐끔거리며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은 자기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예단만 간소하게 준비하라며 대사를 읊어댔습니다. 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우리 예비사위가 워낙 능력이 좋아서 저도 시골 땅 다 팔아서 서울로 올라올까 한다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남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곁에서 술을 따르는 남자는 제 잔에도 술을 채우며 어머님 건강을 위해 한잔 하시라고 권했는데 정작 본인은 술이 약하다는 핑계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회사 사무실이 정확히 몇 층에 있는지 요즘도 테헤란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서 사무실보다는 외부 미팅이 잦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받았다는 정부 지원 사업 이름이 정확히 뭐였냐고 물었고 남자는 정식 명칭은 복잡해서 나중에 서류로 보여드리겠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남자의 대답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가짜 시어머니는 오늘 같은 좋은 날 기념사진을 남겨야 한다며 종업원을 불러 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고 종업원이 찍어준 사진 속에는 가짜 부모와 남자, 저와 딸이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인력 대행업체를 특정하는 데에도 쓰이게 됩니다. 메인 요리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과수원 땅 말이에요. 저희 벤처 사업 확장하는 데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자네의 벤처기업이 참 대단하긴 하더군. 근데 발레파킹도 벤처 사업의 일환인가?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부모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발레파킹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리며 차키를 받아드는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가짜 부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미리 룸 밖에 대기시켜둔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고 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인간아! 아이를 하는 반지하 여자가 룸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벌떡 일어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네가 여길 어떡해? 여보라는 말에 가짜 부모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 딸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어쩌고 하던 가짜 부모들은 진짜 아내의 등장에 혼비백산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아내와 저, 그리고 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인간이야? 아내는 식탁 위 물잔을 집어들고 남자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벤처기업?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애 분유 살 돈도 없다는 새끼가 여기서 사기를 쳐? 여자의 절규에 룸 밖의 종업원들까지 문틈으로 쳐다볼 정도였고 옆방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식당 매니저가 룸으로 달려와 상황을 살피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조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지금 이 자리가 결혼 사기 사건의 현장이니 잠시 문을 닫아주고 대신 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카운터로 뛰어들어가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짜 부모들이 슬그머니 문 쪽으로 움직이자 저는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돈 받고 사기극에 동참한 공범들인데 지금 경찰 불러서 사기 방조죄로 넣어드릴까요? 가짜 시어머니 역할을 하던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모님,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인력사무소에서 밥 먹고 몇 마디만 하면 인당 15만 원 준다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저놈이 유부남인 줄도 사기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짜 시아버지 역할을 하던 남자도 옆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이런 자리에 불려나온 게 벌써 3번째지만 이렇게 진짜 사기극인 줄은 처음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일을 맡긴 인력사무소 명함을 황급히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력사무소 연락처와 신분증을 요구해 사진으로 남긴 뒤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받아둔 인력사무소 연락처로 다음날 직접 전화를 걸어 어제 강남 한정식집 건으로 사람을 보낸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무소 직원은 처음에는 얼버무렸지만 제가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자 그제야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연락처는 다름 아닌 남자 본인의 번호였고
이 역시 훗날 수사기관에 넘겨져 남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짜 부모를 섭외했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저희 모녀와 사기꾼 부부만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주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저 여자는 서류상으로 끝난 사이나 다름없어. 빚만 해결되면 너한테 진짜 잘할 자신 있었어. 어머님 땅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딸은 발을 거칠게 빼내며 테이블 위 둥글레 차를 남자의 정수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네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것도 역겨워. 넌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일 뿐이야. 우리 엄마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네 인생 구제해보려고 했어? 넌 평생 그 밑바닥에서 발레 파킹이나 하면서 빛에 쫓겨 살아. 딸은 핸드백을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를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시골 늙은이라고 사람 보는 눈까지 늙은 건 아니라고. 네 놈이 벌인 죄값 똑똑히 치르게 될 거다. 저는 아내 쪽으로 USB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 남편이 내 딸한테 접근해서 땅값 빼돌리려고 했던 모든 정황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이혼 소송을 하든 사기죄로 경찰에 넣든 그건 대개 알아서 하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종업원이 당황한 얼굴로 계산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비용은 16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릎 꿇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님이 전액 계산하실 겁니다. 돈 없다고 하면 알아서 경찰을 부르시든지 하세요. 제가 식당 로비로 나올 무렵 정문으로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매니저가 경찰관들을 룸으로 안내했고 저는 잠시 로비 소파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1명이 저와 딸에게 다가와 신고자가 맞는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봉투 4본을 경찰에게 건네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날짜에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무전취식과 관련해서는 식당 측과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룸 안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장 재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걸어 나왔고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가짜 부모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 밖으로 나오니 먼저 나와 있던 딸이 저를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피한 격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니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 끝났어. 배고프지? 우리 딸 좋아하는 국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뒷골목 순대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술 뜨고 나니 며칠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그날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들고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미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준비해간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증거로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남자가 근무했던 발레 파킹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근무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해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통화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조사실에서 2시간 넘게 그동안의 정황을 순서대로 진술했고 형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사기는 피해자가 창피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 저희에게는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몇 달째 전해 들은 소식은 이랬습니다.
그날 한정식집에서 16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한 남자는 식당의 신고로 무전취식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렛 파킹 손님 차량을 몰래 사용한 정황과 저희가 접수한 사기 미수 건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며 남자는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 저와 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는지 물었고, 저는 발렛 파킹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반지하 집에서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며 그날의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남자 측 변호인은 단순히 잠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지만, 저와 딸이 제출한 통화 캡처와 녹음 파일 속에서 시골 노인네 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진과 녹음 파일, 등기부 등본과 대출 서류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가 말했던 대로 남자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여성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몇 해 전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도 벤처기업 대표 행세를 하며 소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 여성은 창피함에 신고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건 소식을 듣고 뒤늦게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남자에게 사기 미수와 무전취식, 차량 무단 사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몇 달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남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증거를 근거로 사기와 외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사채 빚이 모두 남자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아이만 데리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제출한 대출 서류와 제가 확보해둔 등기부 등본이 함께 증거로 쓰였고,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애썼지만 애초에 이렇다 할 재산 자체가 없어 별다른 다툼 없이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남자의 규칙 사유를 인정해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남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실제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발렛 파킹 일자리마저 잃었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딸은 그 일 이후로 한동안은 힘들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무렵 딸이 맡은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가 목표 매출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면서 회사에서 특징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화로 듣던 날 저는 마당에 나가 과수원 나무들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그 여자로부터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해 작은 식당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날 반지하 집까지 찾아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과 아이는 더 큰 빚더미에 깔렸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다음 수학철에 사과 한 상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외제차나 명품, 그리고 그럴싸한 직함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정직한 노동이 결국 제 딸을 지켜낸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명절에 내려와 마루에 누워 과일을 베어 무는 딸을 보면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